새벽이 있는 삶. 우픈 생존이 습관이 되기까지 살다 보면 삶의 태도와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을 만난다. 한 권의 책이나 한 편의 영화처럼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들이닥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내게 결정적 계기는 새벽이 있는 삶이었다. 밤 8시 반이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는 생활. 지금은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특징이 되었지만 이 리듬은 우아한 자기관리의 결과가 아니었다. 낭만은 없었고 선택지는 더더욱 없었다. 삶보다는 처절한 생존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다. 그래서 더 짠하고 그래서 왠지 웃음이 터져나오고 만다. 1997년 나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문학 석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때 IMF가 터졌다. 한국을 떠날 때 1달러가 800원쯤 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 스스로를 격려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환율이 2,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숫자 하나가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많은 유학생들이 짐을 싸서 귀국하는 것을 보았다. 머릿속에서 도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야만 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공부해야 했지만 돌보미를 쓸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티칭 어시스턴트, 즉 강의 조교를 하면 학비가 전혀 면제되고 한 달에 700달러 남짓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담비 같은 돈이었다. 그래서 나는 TA를 했다.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조건이었다. 문제는 강도였다. 내가 맡은 건 300명 규모의 대형 강의 2개였다. 당시 아이가 둘인 상태에서 그 많은 학생들의 과제와 시험을 관리, 토론을 주도하고 질문에 답하고 교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일은 말 그대로 체력과 시간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낮에는 학생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에는 책을 읽었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 시절 머릿속에는 늘 2개의 시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 하나는 논문과 시험을 위한 시간.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위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또 한 명의 실패한 한국인 유학생이 된다. 만약 나마저 중도에 그만두면 일리노이에서 문학의 길을 걷고 싶은 한국인 후배들의 입지가 좁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있다 보면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그 시절만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의식하며 산 적은 없다. 하지만 그때 내게는 어린 2딸이 있었다. 돌봄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공부를 한다는 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시간을 쥐어짜듯 살았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엄격한 계율을 따르는 수도승의 일과처럼 돌아갔다. 아침 8시 잠이 깨진 아이 둘을 카시트에 앉히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전날 밤 미리 옷을 입혀 재우는 것은 필수였다. 첫째를 킨더가든, 둘째를 프리스쿨에 차례로 내려주고 나면 오전 9시 매일 이다시피 하는 아슬아슬한 캠퍼스에 발을 들였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강의 듣고 TA 오피스에서 학생들과 상담, 과제를 채점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5시.
아침에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와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곤 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이나 모래밭에서 놀기도 하고 호수 주변을 따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며 추억을 쌓았다.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스킨십과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폭풍 칭찬을 퍼부었다. 녹초가 된 아이들을 씻긴 후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면 어느덧 저녁 8시. 오른팔에는 첫째를, 왼팔에는 둘째를 안고 잠이 들었다. 새벽 2시쯤 눈을 떴다. 그때부터 다시 공부가 시작됐다. 시간을 아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었다. 커피를 끊게 된 것도 이때였다. 처음에는 잠을 쫓겠다고 새벽마다 커피를 5잔, 6잔씩 마셨다. 한 달도 안 돼서 위장이 먼저 항의했다.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아니, 아플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커피 대신 우유를 마셨다. 효과는 비슷했으나 체중이 늘었다. 인생은 늘 그렇게 균형을 맞춘다. 석사시험 준비로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여느 때처럼 머리가 터질 정도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 어김없이 아이들 학교 시간이 다가왔다. 정신없이 차를 몰아 두 아이를 태운 후 집으로 돌아와 자동차 뒷문을 열었는데 카시트에 혼자 앉아있던 둘째가 커다란 눈을 깜빡거리며 엄마, 언니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닌가. 아뿔싸, 첫째 픽업을 깜빡한 것이다. 6시가 훌쩍 넘은 시간 눈앞이 캄캄했다. 다시 차를 돌려 첫째가 있는 학교로 갔다. 어둑한 체육관 바닥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던 첫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함, 죄책감, 대견함에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아줬다. 불안, 걱정, 안도, 사랑이 복합적으로 담겨있던 일찍 철든 6살 배기의 그 눈동자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런 새벽이 있는 삶 덕분에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4년 반 만에 끝내는 것은 물론 모든 과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박사모를 쓸 수 있었다. 함께 공부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된 것 같아 자부심이 일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라고 했다. 나의 경우에는 상황이 습관을 만들게 했고 그 습관이 일리노이에서의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금까지 쭉 새벽에 있는 삶을 지속하고 있다. 새벽에 있는 삶 덕분에 도스토옙스키 문학작품을 20여 권 번역했고 지금도 번역을 하고 있다. 또 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 MD 시리즈와 모칠라 스토리 등을 출간할 수 있었다. 낯선 땅에서의 유학생활과 고단한 육아,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져버린 IMF라는 거대한 파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지만 육체와 정신이 모두 소진될 만큼 버거운 4년 반이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같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진다. 어베너 샴페인에서 느꼈던 햇살과 그곳에서 나눈 소박한 온기는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행복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새벽을 산다.
앞으로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새벽이 있는 삶은 지속될 것이다. 새벽은 어둠이 빛으로 넘어가는 교차의 시간이다. 나는 교차점에서 방황하지 않고 삶의 나를 날카롭게 벼리곤 했다. 그 새벽들이 있었기에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을 옮길 수 있었고 지금도 옮기고 있다. 지금 돌아보면 한없이 농밀하게 응축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간을 보여주고 싶어 이야기가 길어졌다. 번역, 일기 탄생의 바탕이 된 서사는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부터는 그 새벽마다 내가 마주했던 한 사람, 재와 벌을 쓰던 도선생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려 한다. 진짜 역자 일기는 이제부터다.